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리 제작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해 건물을 만드는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여줄 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적어 미래형 공법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이 진입하기 위험한 곳을 탐사하는 AI 로봇이나 군 내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AI 챗봇 등 국방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인공지능 보안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외부 전파를 차단한 상태에서 각종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 시험을 해볼 수 있는 전파 플레이그라운드가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무료로 운영 중인데 고가의 시험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 6월의 평균 기온이 섭씨 16.7도로 1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관측기관인 코페르니쿠스의 집계 결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을 기록한 것도 12개월 연속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1.5도의 목표를 지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관계자는 우리가 파리 협정이 정한 제한에 근접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이번 기록은 단순한 통계적 특이 수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후 변화를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의 해수면 온도 역시 15개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서울시가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2만 8천여 가구 가운데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8일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해 침수 방지, 피난 시설 설치 여부를 살피고 거주자가 원할 경우 장마철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이나 강은 순식간에 불어나죠.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릴 수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등산객들이 아슬아슬 계곡을 건넙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야영객 고립이나 계곡 급류 사고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계곡물이 성인 발목 높이에서 얕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30분도 채 안 돼 물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야영객들은 되도록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철수 시점을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차올라도 사람이 휩쓸릴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캠핑 장비들이나 아니면 차량, 기타 부속물들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신 다음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립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체온 유지를 위한 여분의 옷을 챙기고 비상 식량과 랜턴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재난 관련 앱을 미리 깔아두면 재난 속보와 대처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계곡 야영이나 등산은 피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의 제방이 무너진 것을 두고 인재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쯤 위험 수위에 올랐는데 비상용 모래 주머니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덤프트럭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화물칸에 가득 실렸던 모래는 급류에 휩쓸려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수장된 낡은 트럭만 18대. 준설선 두 척이 가세해 흙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 제방 경사면에 골재를 빨아들여 붕괴를 재촉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刚刚这50米宽，他们说已经80米宽的。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후난성 둥팅호 제방에서 균열이 발견된 건 5일 오후 4시쯤. 처음엔 주변에 모래 주머니만 제대로 갖췄어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일주일 전쯤 호수가 위험 수위에 올랐지만 사전 대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붕괴 구간은 220m 넘게 커졌고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주민 5,700여 명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복구 작업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인터넷 생중계는 통제됐습니다. 刚刚被禁播了，说我拍到那个危险的那个场景了，被禁播10分钟。 홍수를 막기 위한 2차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얼마나 위태로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4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한 데 이어 부근에 있는 스트롬볼리 화산도 폭발했습니다. 스트롬볼리 화산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부터 분화하기 시작해 2km 상공까지 화산재 구름을 뿜어냈습니다. 또 해발 700m 높이의 분화구에서 나온 용암은 지중해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스트롬볼리 화산에 적색 경보를 내리고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당일치기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4개의 활화산 가운데 하나인 스트롬볼리 화산은 시칠리아 에올리안 제도에 있습니다. 앞서 유럽 최대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도 4년간의 침묵을 깨고 지난주 격렬한 분화를 시작해 인근 카타니아 공항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8일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이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로 수련 특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상당수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의평원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독립성 침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한 교육부 오석환 차관 등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는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은 공표했던 기준에 맞춰 의대들을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축 현장 하면 당연히 시끄러운 소음과 분진, 중장비와 건설 인력들의 분주한 움직임 등이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구조물을 마치 레고를 쌓듯 정교하게 조립하는 이른바 스마트 건설인데요. 그 기술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과정을 찍은 영상을 빠른 속도로 돌려봤습니다. 기중기를 이용해 마치 레고를 쌓듯 한 층 한 층씩 영업일로 22일 만에 13층 건물이 쌓였습니다. 공장에서 구조물의 80% 이상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정교하게 조립만 하는 모듈러 공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은 실제로 어떨까?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지 1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13층인 이 건물에는 106가구가 있는데 일단 외견상 주변의 일반 건물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를 둘러봐도 바닥이나 벽체, 샤시 등이 일반 건축물과 다름없이 견고합니다. 심지어 살면서도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 집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과 소음 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건설사가 모듈러 방식으로 지은 타운하우스입니다. 다락방을 포함한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단독주택 26가구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스마트 건설을 표방하는 모듈러 방식의 건축은 공사 현장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숙련도와 상관없이 균등한 품질을 보장하며 공기를 30% 정도 단축하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국가가 장려하는 미래형 공법입니다. 모듈러 공사 발주는 주로 주택 공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LH는 세종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7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의왕시에 20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련도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등 건설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일반 건축보다 공사비가 30%가량 비싸고 면적과 층수를 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늘리는 것은 모듈러 공법의 확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위험 지역을 탐색하거나 실전적 교전 훈련과 관련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군 내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40여만 건의 학습 자료를 담은 군용 챗 GPT도 등장했는데 적의 사이버 공격 등을 차단하는 보안 관련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체가 낮게 깔린 로봇이 체인으로 연결된 바퀴를 굴리며 전방 카메라로 세부 정보를 파악합니다. 탐색 레이더에 감지된 위험물을 피하며 건물 내부를 찍어 밖으로 전송하는 역할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바퀴로 지나갈 수 없는 곳에는 사족 보행 로봇이 투입되는데 폭파된 건물 내부 등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한 곳이 작전 구역입니다. VR 장비를 쓴 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접근하는 적 전투기를 견제합니다. 공군 교범에 나온 전술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가상적기를 상대로 교전하는 훈련입니다. 이 밖에 드론과 AI가 융합되거나 해안 경계작전 체계 등을 비롯한 국방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면서 유무인 연동 시스템이 점차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육해공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특화돼 군 내부 직원만 쓰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0만 건의 군 자료를 학습한 AI가 챗 GPT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내부 규정과 번역, 문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장점의 이면에는 AI에 대한 보안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안이고 누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AI의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AI 과학기술 강군의 저는 핵심 요체라고 봐요.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AI 기술이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군 내부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가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음악회까지 여는 등 입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SNS 채널로 음식을 주문했더니 신나는 노래와 함께 배달에 나선 건 사람이 아닌 배달 로봇입니다. 위험천만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고 인도에선 사람들을 요령껏 피한 로봇은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무사히 음식을 배달해줍니다. 한 건설사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슈레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경로와 상관없이 배송에 걸리는 시간의 편차가 적다는 점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의 안정성도 확인했습니다. 배송이 잘못돼서 막 1시간 동안 안 오고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로봇이 배송을 받고 횡단보도도 건너고 물건을 받아서 손님한테 갈 때까지의 허들이 생각보다는 야외 배송인데 적었다. 이게 하나 있고. 이 건설사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로봇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한 건설사가 2022년부터 시작한 입주민 대상 서비스인데 입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 올해는 3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회를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준공 1년차 단지만 대상으로 진행했던 셀프 사진, 풍선 아트와 같은 입주민 대상 서비스를 올해부터 입주 4년차 단지로 확대했습니다. 단지 특성에 따른 입주민 유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패티켓 교육과 같은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입주민 마음 사로잡기에 나선 건 아파트 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유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로 원하는 만큼의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부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이와 함께 일부 신축 아파트에 한정된 서비스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지만 차별화를 노리는 건설사들의 기발한 서비스 경쟁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서 전파에 의한 장치 오작동이나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대형 제품의 전파 시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에로 기술 지원도 해주는 전파 시험 공간이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자가 전기차에 시동을 겁니다. 차에서 나온 전파가 안테나에 잡히고 곧이어 계측기의 신호가 급격히 움직입니다. 전기차는 물론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 대부분에는 차선 이탈 경고, 충돌 방지 등 다양한 주행 보호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 내 고출력 전자부품이 많다는 건데 이 전파에 의한 기기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다양한 종류의 전파 시험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누구든 무료로 전파 시험을 할 수 있는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전체가 아연도 강판으로 이뤄져 외부로부터 전파가 차단된 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파 혼간섭 시험, 레이더 성능 시험, 안테나의 송수신 시험 등이 가능하고 측정을 위해 전파 기술 인력도 지원합니다. 전파의 역할과 영역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대형 전파 실험의 수요 또한 많아져 이용률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선 신호를 활용하는 각종 전자기기는 전파 시험이 필요한데 높은 비용 탓에 중소기업에서는 그동안 단독으로 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5일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과 같이 전파를 활용한 이용자분들이 자유로운 시험을 하실 수 있게 시험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한 고가의 계측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게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현재 서울은 물론 대구와 충북 총 3군데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역 기업의 전파 시험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부가 2003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 업적을 낸 과학자에게 주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올해 수상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로 노벨 화학상 후보로도 꼽히는 박남규 교수인데요. 수상 소감을 밝히며 연구 예산과 정년에 대해서도 박남규 교수는 언급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가 태양 전지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건 2012년 이 논문이 발표된 뒤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액체를 고체 형태로 바꿔가지고 효율도 10% 가까이 만들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한 500시간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안정하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연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태양 전지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논문 이후에도 후속 연구에 매진해 거의 매년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후학도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불어닥친 연구 예산 삭감은 노벨상 후보 과학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재단에 한번 전화를 해서 저희들 몇 % 삭감이 됐습니다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많이 삭감되는데 여기는 덜 삭감된다고 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한 우물만 판 무모한 도전가의 두 번째 꿈은 더 우수한 플랫폼 물질을 개발하는 겁니다. 65살 정년에 얽매여 역량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연구 성과가 우수하고 또 이렇게 연장해서 오랫동안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로 당신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뭐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대통령 상과 함께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22년 동안 모두 47명이 수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인류를 위해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노력해달라는 취지에서 나라가 상을 준 거라 생각한다며 후배 과학자들이 현재 회자되는 기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기술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시는 전기버스와 지하철 등의 리튬전지 화재 진압 전용 D형 소화기를 확충하고 충전시설과 주차장에는 방제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불이 났던 지하철 역사의 리튬전지 장착 궤도 모터카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 변경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잇따르는 리튬전지 화재와 관련해 전지를 장착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별로 이 같은 화재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리튬 전지가 장착된 모터카는 34대, 전동차는 484대고 전기 시내버스는 1,400여 대, 전기 마을버스는 300여 대, 전기 택시는 6,7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고위 인사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AI 칩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있다면서도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내 경쟁 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출장 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AI 칩 유통 시장이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비적 단계라면서 현재로서는 규제 조치로 간주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넓히고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의견을 보내오면 전원회의 심의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올해 수상자인 박남규 교수는 과학자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을 함께한 모두와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모험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발견해내는 과학자들이 예산 삭감, 정년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